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GraphQL 릴레이 그 서버리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핫하다고 생각되는 좀 키워드들을 모아놔서 좀 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세 가지 토픽들이 어떻게 한 발표 안에서 엮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소개해 주신 대로 텀블벅에서 테크리드로서 일하고 있고요. 네, 박형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텀블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미션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야, 뭐 디자인, 요리, 출판 등등의 분야에서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제품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고요. 다른 서비스를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메인 주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키워드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었는데요. 조금 부주제이자 저의 발표의 좀 메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필요한 리소스만을 요청하고 사용하는 API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리소스를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PI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맨 먼저 간단한 예시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트를 표시하는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장바구니 페이지 안에 저희가 장바구니에 넣은 상품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 안에 상품에서는 사진, 그리고 설명, 그 가격, 배송비 등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배송에 필요한 배송 주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 Vue.js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React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컴포넌트를 바탕으로 프론트 단에서 개발하는 거에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웹페이지를 컴포넌트 단위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안에 가장 큰 컴포넌트로서는 카트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상품들,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 각각의 것들을 프로덕트 데이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주소가 담긴 컴포넌트는 배송 주소, shipping 어드레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이 컴포넌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자면은 RESTful하게 생각해서 그 카트라는 리소스에 관한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카트에 관한 URL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데이터에 따른 각각의 리소스에 따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URL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 주소도 마찬가지로 shipping 어드레스에 관련된 URL이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URL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각각의 거에서 카트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프로덕트 그리고 shipping 어드레스 각각의 네트워크 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그 각각의 컴포넌트가 원래 요구했었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의 페이지에서 전체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네트워크 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웹 개발을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콜이 굉장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의 URL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의 요구사항들을 넣어주는 좀 URL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컴포넌트이자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리소스인 카트 안에다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의 요구사항들을 조금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카트 페이지뿐만 아니라 조금 변형된 카트 페이지라거나 아니면 A/B 테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되는 데이터 요구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큰 조직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팀들이 병렬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금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콜을 줄이려고 생각한 방법에서 기인해 갖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URL만 만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럭저럭 저희가 생각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근데 이 방법에 기인해 갖고 다른 여러 데이터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URL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스케일러블하게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데이터 요구 사항들을 여전히 URL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죠. 이렇게 끊임없이 데이터 요구 사항들이 나올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의 URL뿐만 아니라 커스텀한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데이터 요구 사항에 맞추어서 개발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거기 상황에 맞는 그리고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또한 여러 가지 커스텀 엔드포인트로 관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사항들은 단지 네이버나 아니면 저희 스타트업 같은 작은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제안을 했었던 패턴인데요. BFF라고 해서 Backends for Frontend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링크를 아직 못 달았는데 BFF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른쪽에 다이어그램에서 좀 시작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모놀리틱하게 다른 클라이언트를 생각하지 않고 API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점차적으로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특히나 모바일에서의 네트워크 콜은 굉장히 비싸고 거기 안에서의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운드 클라우드가 생각을 해낸 것은 완전히 별개의 서비스,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위한 별개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프론트엔드를 위한 백엔드 작업이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잘 작동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여전히 데이터 요구사항들은 많아졌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양산이 됐는데요. 여기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맨 처음에는 모바일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BFF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크리에이터라는 BFF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가 다른 외부 협력사와 공유하는 API를 만들기 위해서 또 파트너 BFF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BFF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파보면은 공통적인 로직들이 불필요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시점에서 나온 해결책으로 페이스북이 제시한 게 GraphQL입니다. 저의 주제의 맨 처음 키워드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GraphQL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Query Language for API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API를 하기 위해서 쿼리를 하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GraphQL이 현재 어느 좀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떠한 회사들이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페이스북이 먼저 공개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이 GraphQL의 장점을 사용하고자 여러 다른 회사들이 도입을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세라도 하고 있고 GitHub 같은 경우에도 버전 3까지는 RESTful 한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버전 4부터는 공개적으로 GraphQL로 나아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타 이러한 다른 회사들에서 왜 GraphQL을 도입하게 되었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ful한 걸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API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패턴으로서
예를 들어 갖고 저에 대한 엔드포인트로 미라는 엔드포인트에 get 메서드로 호출하는 것을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로서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응답을 받고 이거를 바탕으로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GraphQL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REST,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RESTful API랑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식으로 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미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회사만 원한다라고 요청하는 값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죠. 네임과 컴퍼니로서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백단에서 API 단에서 어떤 식으로 응답을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구조로서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흡사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였었던 것은 JSON의 키값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API 단에서 응답을 받을 때에는 그 JSON의 키에 맞추어서 밸류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걸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마다 데이터 요구사항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과 회사뿐만 아니라 취미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hub이라는 필드를 추가함으로써 그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값도 아까와 비슷하게 요청과 비슷한 구조로서 키 값에 맞추어서 밸류를 집어넣어서 API 응답값을 받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받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으로, 개념으로 쿼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RESTful get method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라는 엔드포인트, 미라는 리소스에 관해서 요청을 한 거를 그 예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쿼리에서는 첫 예제에서의 미라는 리소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리소스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함수 콜 같이 보이는 이 부분은 이 사용자 중에서 ID 값이 1인 사용자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의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를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거기 사용자에 따른 응답값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맨 먼저 제시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카트라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 발표를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 RESTful하게 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트 안에 프로덕트 리스트가 있었고요. 프로덕트 데이터가 있었고, shipping 어드레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RESTful한 API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API들이 필요를 했고요. 하지만 GraphQL로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색깔로 조금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카트 안의 리소스 안에서 프로덕트에 관한 리소스가 필요하고요. 각각의 프로덕트에서는 제품의 이미지 URL, 그리고 설명, 가격 등등의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필드를 말하고, 그 다음에 shipping 어드레스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첫 번째 간단한 예제와 비슷하게 거기에 맞는 밸류들이 넣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트랑 프로덕트, 그리고 shipping 어드레스, 그리고 프로덕트 안에 있는 필드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밸류들이 쭉 나오는 것을 예시로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이어그램으로서 이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원하는 데이터 구조를 컴포넌트화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들은 GraphQL을 통해서 하나의 요청으로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저희가 API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 API는 거기에 따른 응답값을 넣어주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환된 값을 통해서 컴포넌트는 원래 원했었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죠.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쿼리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청뿐만 아니라
변형을 시키는 때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GraphQL에서는 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RESTful 거에서 봤을 땐 포스트, 풋, 패치, 딜리트 메서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예제로 제품을 만드는 뮤테이션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create product라는 뮤테이션 안에 저희가 원하는 필요한 인풋을 집어넣었어요. 간단하게는 설명과 가격을 말했는데요. 바로 뭐 멋진 옷이라고 하고 5만 원이라고 표시를 하였는데 이 맨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떤 것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인풋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또 밑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덕트라고 하고 거기 안에 아이디를 표시를 했는데요. 바로 처음에 쿼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변형하고 만들고 삭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응답값으로 받고 싶은 부분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응답값은 이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아이디를 반환해 달라고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쿼리와 뮤테이션의 전반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바로 밑바탕은 타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타입들을 저희가 정의를 함으로써 GraphQL이 거기에 따른 요청을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제로 카트 예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타입 쿼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루트 쿼리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타입 쿼리로부터 맨 처음 시작을 하여서 마치 사전을 저희가 읽듯이 각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보이는 거는 쿼리인데 그 다음 안의 것을 보게 되면 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카트의 존재가 어떠한 녀석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카트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타입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카트라는 타입이고요. 그 안에 프로덕트라는 또 필드가 있고 shipping address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 맞닥뜨린 이 프로덕트에 관한 정의도 저희가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바로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덕트 안에 있는 정의 중에서 이미지화를, 디스크립션 등등의 필드를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프로덕트라는 필드 안에 그 어레이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레이라는 것이 좀 함축적으로 의미하듯이 이 프로덕트의 리스트를 조금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URL에서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int라고 해서 인티저를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언어에서나 맨 밑바탕에 깔려진 프리미티브한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GraphQL에서는 스칼라 타입이라고 해서 맨 끝단의 타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덕트를 알아보고 한 것은 또 shipping 어드레스에 대한 것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오른쪽의 것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알아보면 저희가 이 관련된 타입들에 대해서 요청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타입들이 모여서 타입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스키마가 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마 안에서는 쿼리가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뮤테이션도 집어넣게 되어서 전체적인 스키마가 정의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요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예제에 맞는 코드를 조금 집어넣었는데요. 코드가 워낙에 없어갖고 코드를 살펴보자면은 자바스크립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GraphQL의 스펙에 맞춰서 레퍼런스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임포트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넣어놨는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GraphQL 스트링이나 GraphQL int라고 하는 인티저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정의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GraphQL 스펙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카트라던가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은 GraphQL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었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카트에 대한 데모는 아니고
처음에 GraphQL을 말씀드렸을 때 GitHub가 열심히 조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itHub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미리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은 다 공개된 URL로서 나중에 GitHub GraphQL.js로 구글링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GitHub GraphQL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 왼쪽에 쿼리를 쓰게 됩니다. 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타입에서 GitHub가 타입으로 정의해놓은 오르게나이제이션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에 인풋을 넣습니다. 로그인이라고 하는 타입을 집어넣었고 거기 안에 텀블벅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쿼리 안에서 제가 원하는, 저라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로서 이름을 뜻하는 네임을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예제라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에 관련된 밸류가 나왔고요. 그리고 타입이 정의되다 보니까 자동 오토 컴플리션으로 다큐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로서 이 타입에 해당하는 필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른 로케이션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밸류가 나왔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필드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응답을 받는 GraphQL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데모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GraphQL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과연 어떤 것을 GraphQL이 저희에게 안겨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처음 문제 정의에서부터 출발한 것인데요. 네트워크 콜이 되게 비쌌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옵티마이즈된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것도 백엔드 단에서 개발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결책으로 GraphQL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의 장점으로 보는 것은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값만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네트워크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발의 좀 어려움 때문에 백단에서의 개발에 맞추어져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raphQL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주도권을 갖고 데이터의 요구사항들을 명시할 수 있는 API 포맷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콜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비싼 네트워크 콜을 조금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툴을 페이스북에서 오픈소스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릴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의 두 번째 키워드인 릴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이어그램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바로 클라이언트 안에 네트워크 콜을 보내기 전에 위치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좀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처음에 GraphQL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컴포넌트가 원하는 데이터를 GraphQL 포맷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 요구사항들을 맞추었고요. 릴레이가 하지만 그 전에 네트워크라는 큰 강을 건너기 전에 인터셉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사항이 있어요. 릴레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노란색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바로 네트워크 강을 건널 때 릴레이라고 하는 친구가 노란색 부분은 내가 이미 있으니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API 요청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API는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에 맞추어서 똑같은 통신 규약으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까지 오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다시 컴포넌트한테 주게 되죠. 즉 컴포넌트 관점에서 봐도 자신이 원래 요구했었던 것들을 받을 수 있고요. API 입장에서도 요청했던 것만 응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포넌트는 렌더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릴레이라는 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raphQL의 통신 규약에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ID를 통해서 특정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규약이 있고요. 바로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들도, 노드들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통신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테이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변형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 콜을 주기 전에 태깅을 시킵니다. 즉 이것을 트래킹하기 위함인데요. 바로 태깅을 하여서 API는 거기에 따른 태그를 똑같이 붙여줘서 변형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캐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캐싱이 효과적으로 인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하고 그리고 프레시니스를 계속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GraphQL에 방금 전에 살펴본 3가지 규약사항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릴레이가 포함되면서 바로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코드가 없어서 제가 하나 더 예제를 조금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단 리액트를 바탕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리액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덕트 리스트에 관한 컴포넌트를 말하는 코드인데요.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익스텐드를 해서 시키는 부분인데 리액트를 개발한 분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가 어떤 식으로 렌더링이 되는지 데이터에 관해서 렌더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릴레이가 추가됨으로써 이 컴포넌트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 넣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 녀석을 통해서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캐싱을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합쳐서 보내야 될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다이어그램 중에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곳이 바로 오른쪽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파란색 구름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으로 표현한 것처럼 클라우드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드에 관한 설명으로서 제가 인터넷에 좀 가져온 건데 클라우드는 결국에는 서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서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3번째 키워드인 서버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서버리스, 영어 수업처럼 뒤에 이제 레스가 붙음으로써 뭐가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서버가 없다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서버들이 생각도 할 필요 없이 없어지는 것으로요. 그러면 서버를 없애고 어떠한 게 나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함수는 그 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을 내는 형태로 볼 수 있죠. 근데 인풋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가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아웃풋을 내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버리스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펑션들을 서비스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축약해서 FAAS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단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서버리스라고 하는 키워드, 특히나 그거에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펑션을 서비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전체적인 패턴과 아키텍처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과 아키텍처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서버 관리의 모든 거를 클라우드에 맡기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가 생김으로써 저희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맡겨버리는 게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됐습니다. 프로비저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OS 패칭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거기에 따른 스케일링을 하거나 어떤 것이 죽어버리면 다시 살려내야 됐죠. 즉 이러한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버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서버가 없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긴 했는데요.
네, 서버가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함수라는 뭐 새로운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서버는 있지만 다만 저희와 같이 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클라우드 서비스한테 넘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것을 좀 캡처해서 왔는데요. 가장 좀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혹시 이제 AWS에 친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 EC2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드웨어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는데 그 윗단은 저희가 여전히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로 보게 되면 도커라든지 컨테이너를 서비스하는 곳에서는 그 위에 컨테이너들까지는 해주지만 거기 위에서는 저희가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히로쿠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에서 서비스로 PaaS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단까지는 해주지만 바로 이것을 스케일링하기 위해서는 이 앱 단에서의 스케일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펑션에 관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앱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함수들을 표현을 해주고 노출을 시켜주고 그 밑에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가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이제 논란이 됐었던 사건 중에 이제 스펙터와 이제 멜트다운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서버리스의 장점을 좀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여전히 저희가 OS 패칭을 해야 되고 시큐리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만 AWS 람다라고 하는 AWS가 함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할 때는 커스터머 액션이 필요 없는 이미 AWS가 알아서 패치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걸로 이제 AWS CTO가 트위터에 남긴 것을 좀 캡처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가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제로 든 것은 IBM 클라우드 함수들인데요. IBM, AWS, 구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함수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예제를 보면은 500ms을 실행하고 그리고 512MB의 페이로드가 있을 때는 500만 요청 횟수가 있어야 한 달에 14.45불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요청할 때에만 함수가 작동하고 거기에 따른 과금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원할 때에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 관해서 싸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싸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방식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각각의 과금 형태는 실행 시간과 메모리 소비량과 요청 횟수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배포에 따른 것을 봤을 때는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리미테이션에 옵티마이즈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버 단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 그 서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함수를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실행 시간을 줄이고 메모리 소비량을 줄이고 요청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패러다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바로 서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서버의 프로비저닝과 OS 패칭 등을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 서버 역할을 하는 것을 클라우드에 맡기는 것으로 서버리스의 아키텍처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앱 개발을 하게 되거나 서비스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서버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바로 API 게이트웨이도 필요할 수 있고 메시지들을 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검색을 위한다거나 분석을 위한다거나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서버 역할을 서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서버리스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클라우드에 맡기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할 때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이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인풋을 하게 되는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패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예제로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응답을 하기 위해서 GraphQL을 알아보았고요. 그 GraphQL을 실질적으로 API 단에서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리스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버리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서버라는 리소스를 저희가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GraphQL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을 붙임으로써 저희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인프라까지 필요한 리소스만 요청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응답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raphQL과 릴레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고요. 그 서버리스를 통해서 인프라 단에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손 들고 해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라스크하고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네. 그럼 플라스크 파이썬으로 짤 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키 릴레이션십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제가 서버 쪽에서 키 릴레이션십에 해당되는 밸류 릴레이션을 가지고선 제가 리플라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똑같이 애노테이션 심볼 써서 우리가 그 URL 스트럭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GraphQL 쓸 때는 그 애노테이션이 많이 바뀝니까? 네,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를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거에 인디펜던트하겠죠, GraphQL은 물론. 네, GraphQL 같은 경우에는 스펙으로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코드로서 보여드린 거는 그 스펙을 구현을 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위해서 파이썬에서 구현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네, GraphQL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빠뜨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타입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사전을 정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복잡하게 더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필드를 그래서 어떻게 리졸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리졸버라고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DB에서 갖고 와야 되는지 아니면 인증이 필요하면은 그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인증을 하고서 다른 외부 API 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는 리졸버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특별한 부분은 GraphQL 스펙에서는 없고요. GraphQL 스펙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된다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GraphQL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GraphQL 스펙으로 콜을 했을 때 서버 쪽에서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요청에 의한 응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좀 스태틱한 타입의 이제 자바의 스프링 같은 경우나 스태틱한 타입의 이제 언어로 되어 있는 쪽에서는 그런 다이나믹한 요청을 다이나믹하게 응답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더 어려운데 혹시 그것에 대해 좋은 생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동적으로 어떤 요청이 올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그래프를 따라서 서버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레이지 패치로 계속 해서 결과를 모아서 응답을 주거나 아니면은 예상이 되는 스키마에 대한 통을 먼저 패치를 한 다음에 응답을 필터링을 해서 주거나 두 가지가 크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대안이 있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 제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아까 제가 조금 그 전에 질문에서 답변 드린 리졸버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발표에서 빠졌다 보니까 근데 거기 부분에서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따라가서 노드에 따라가서 이제 관련되는 리졸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합해 갖고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자바의 특별한 임플리멘테이션 와이즈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GraphQL 쪽에서 리졸버라는 시스템으로서 리졸브를 해주는데요.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을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엣지 땅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사이클릭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요청이 너무 많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제한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따로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요청을 막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태틱 타입에 관련된 자바에서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면요.
GraphQL에서 어쨌든 연결된 리소스 단위로 연결된 그래프로 연결된 요청을 던지는데 중간에 릴레이에서 어느 정도 중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릴레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서버 쪽에는 필요한 리소스를 레스트 방식으로 각각 쏘고 그걸 모아서 다시 릴레이가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방법은 안 되나요? 네. 그 제가 좀 이해를 한 건, 이제 뭐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다이어그램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바로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이제 코세라가 이제 처음에 구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는 레스트풀하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래프QL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냐라고 했을 때, 코세라가 한 방식은 바로 프록시로 해서 그래프QL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졸버를 통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가까이 것을 어떻게 리졸브 해야 되는가, 이미 있는 RESTful API에서 어떤 리소스와 어떤 API 엔드포인트에다가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고 GraphQL 딴에서는 중간자 역할로 합쳐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릴레이가 그런 네. 것도 지원을 하나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단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네, 클라이언트까지만 요청을 할 때까지만 네, 하는 거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조금 백단. 그럼 네. 아까 말씀하신 BFF 같은 걸 하나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GraphQL이 되는, 네, 그러니까 GraphQL은 받아서 현재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바로 DB 단 위에서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있는 API 단에서는 그 위에 씬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GraphQL이 공식 문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있는 API를 어떻게 쿼리하는지에 관한 방식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서비스를 새롭게 만든다면요, 그냥 REST IP로 만드는 게 낫습니까? 그냥 GraphQL을 써가지고 만드는 게 낫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그 뱅 심볼이요, 하나는 미니멈 있어야 되죠. 네. 왜냐면 키 밸류가 널이 되면 안 되니까 뱅은 하나이거나 하나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럼 맨 처음에 만든다면 경험으로 볼 때 어떤 게 낫습니까?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 때 레스트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GraphQL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GraphQL이 나온 게 이제 2015년입니다. 처음에 오픈소스로 해서. 근데 되게 놀랍게도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태계가 많이 구축이 돼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2015년에 나온 거라고 생각한 것 치고는 굉장히 생태계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생태계가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트레이드오프를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 때 복잡성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다른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이 이미 예측이 된다고 하면은 GraphQL을 방금 말씀드린 조금 성숙도에서 아직까지는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네,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도입을 해보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서비스를 만들 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맨 처음에 RESTful하게 API를 만들고 아까 그 전에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나중에 GraphQL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RESTful API를 다시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윗단에서 GraphQL이 리졸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을요, 퀘스천 앤서 서비스를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요, 퀘스천을 내추럴 랭귀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하고 그 퀘스천에 해당되는 키 밸류 페어를 저희가 리턴한다면요, 맨 처음부터 GraphQL이 맞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요, 그게 맞는 생각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좀 제한적이라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타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귀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이나믹하게 타입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따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할 때 이미 타입이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봐서 만약에 정의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타입을 만들어서 GraphQL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타입 시스템, 그러니까 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GraphQL 자체를 거기서 차용을 해갖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 부분 혹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조금 질문했던 거가 있었는데, 그 느낌표에 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안 드리고 간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느낌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널이 될 수 없는 것이
타입 시스템으로서 규약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GitHub 데모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을 바탕으로 다큐멘테이션이 가능한데요. 이미 타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널이 안 된다는 거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 단에서 미리 테스트해 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GraphQL을 쓰거나 REST를 쓰거나 아무튼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는 URL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러면 GraphQL을 쓸 때는 URL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조금 그 부분도 설명을 좀 안 드리고 좀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GraphQL은 단일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엔드포인트로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 요구사항에 맞는 페이로드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포스트 메서드나 아니면 get 메서드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스펙상에서 규제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포스트 메서드를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 메서드에 따른 규약은 따로 없지만 단일 엔드포인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get 메서드면은 그거 그 막 보내는 형태 같은 거를 쿼리 스트링을 보내는 건가요? 바디가 없는데 어떻게 네네네. 보낼 수가 있죠? 네. 그 get 메서드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뮤테이션을 할 수는 없고 get 메서드를 쓸 때에는 쿼리만 가능을 하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쿼리 뒷단에서 그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포스트를 좀 스탠다드하게 하는데요. get 같은 경우에도 좀 차용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리소스들을 묶어서 한 번에 쿼리를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 단에서 뭐 10개의 리소스를 묶어서 요청을 했는데 뭐 하나의 리소스가 응답 속도가 굉장히 느린 리소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응답이 느려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네, 그 최적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또 페이스북에서 한 것 중에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비슷한 조금 이슈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즉 여러 가지 다른 리소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플멘테이션 단에서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로딩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캐싱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쿼리를 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자의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로서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오픈된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최적화된 것 같은 경우에는 GraphQL 단에서 로딩을 뭐 멈추거나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거나 그런 건 없고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GitHu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노드를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수 없도록 리미테이션을 따로 뒀어요. 뭐 노드라고 하면 리소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리소스를 지금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100개 이상은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리소스가 모든 리스트를 가져올 수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서비스마다 어떠한 부분이 조금 뭐 로딩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미리 리미테이션을 좀 각 서비스마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네네. 일단 규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하고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각자 개발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리소스들을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직접 호출해 보지 않으면 어떤 게 최적화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GraphQL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떤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백단이 서로 나뉘어져서 개발했을 때 어떻게 개발을 서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 중에서 이제 GraphQL의 장점이라고 또 하는 부분이 이미 타입 시스템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raphQL이 아닌 GraphicQL이라고 하는 그것이 스탠다드는 아닌데 굉장히 공용적으로 쓰이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GitHub 같이 표현이 사실은 GraphicQL에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도 확인을 가능하고 그리고 GitHub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하게 디플로이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미 타입 시스템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입 시스템에서 커멘트를 남기면 그게 다큐멘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루트 쿼리에서부터 어떤 타입을 내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각각의 그 요청 리소스가 어떤 필드를 갖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뭐 시드 데이터를 미리 집어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페이크한 거를 미리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각자 서비스 개발할 때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필터를 걸어서 이 쿼리가 들어서면 이렇게 뭐 필터를 건다든가 약간 그런 로직이 필요하잖아요. GraphQL에서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릴레이에 관한 설명을 했을 때 릴레이가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라는 통신 규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리스트를 할 때 전체 리스트 할 때 뭐 페이지네이션이 필요하고 또 필터링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합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리스트를 실질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규약이 GraphQL 자체 내에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때 거기에 따른 공통적인 니즈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GitHub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리스트를 한다거나 필터링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떠한 인풋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규약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GraphQL 자체 스펙상에서는 규약을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실 조금 덧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GitHub 제가 데모를 보여드렸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아규멘트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와 같이 어떠한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것이 맨 처음에 간단한 예제로 보여드렸었던 아이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GitHub처럼 뭐 로그인을 받는다거나 하는 인풋 아규멘트에 대한 지정 값들은 미리 타입 시스템으로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